네, 이분의 깊이 있는 분석을 듣기 위해서 금요일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어제 미국장은 휴장을 했고 이제 오늘도 열리고 1시에 조기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조금 혼조세를 띠고 있어요.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좀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 10월 들어오면서부터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박스권에 네. 들어가 있는 것 한 같아요. 2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또 박스권이 좀 좁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건데 변수가 뭐 크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주가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변수가 잘 없다라는 기대감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박스권이 약화가 되는 시장 전반적으로 활력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활력이요. 네. 근데 사실 주 초반만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장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닌가, 이제 대형주가 가냐, 반도체가 가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주기도 했고, 네. 그래서 기대를 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금 오늘 보니까 또 테마 장세가 형성이 네.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외국인들의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전날 마이크론이 미국 시장에서 네. 급등한 영향이 큰데 그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뭐 한 2군데 정도에서 미국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CT 증권을 포함한 2군데서 리포트를 내서 이게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저점 부근에 와 있다. 내년 1분기가 되면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뭐 일단 이제 뭐 그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2분기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것 자체가 그 리포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미국 내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메모리 반도체 이외 영역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걸 이제 따라가는 캐치업하는 정도로 올라간 것이고 이게 지금 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의 신호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변화가 이제 내년 봄에는 본격적으로 변화가 시작될 테니 거기 먼저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리포트를 낸 게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를 낳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활력은 떨어져 있고 마이크론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긴 했지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봄에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좀 하락 추세인 거는 조금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분명히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뭐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투자 환경이 좀 개선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뭐 요즘은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좀 보다도 훨씬 더 시스템 반도체 네.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장들이 재고가 밀려 있고 생산 공정이 이제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 공급망 교란 영향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미국을 갔다가 돌아왔죠. 갔다 오면서 이제 냉혹한 현실을 경험했다라는 말을 했어요.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주 초반에 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그렇죠. 일단 뭐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라는 거는 정했고 그러면 향후에 걸쳐가지고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에서는 생산 라인을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한 2년 정도가 시간이 더 지나야지만 생산 라인을 아마 깔게 될 것 같은데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게 이 미국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이때 깔리는 생산 라인이 어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것인가? 뭐 3나노냐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아주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5나노, 3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거냐?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군수용이나 이런 데 쓰이는 거는 뭐 또 자동차 이런 거는 3나노, 5나노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도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수준? 네. 근데 미국에는 그런 공장도 잘 없으니까 인텔이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도 그럼 그쪽 공장을 라인을 까는 거냐? 이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전략이 굉장히 큰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정해진 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거는 뭐 예전부터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삼성전자의 앞길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뭐 전자산업의 앞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전반적인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환율 상황이 왜 좋지 않잖아요. 달러 네.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오르면서 1193원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겠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로서는 당장은 좋습니다만 네. 뭐 우리가 이제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수입해야 되는 것들 많거든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수입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수출 물가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수입 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 그게 글로벌 생산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확실해요. 어느 나라든 뭐 그렇고 우리나라도 생산자 물가가 한 8%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 뭐 저기 중국 같은 게 13%, 미국도 한 8% 올랐고 유럽도 한 13%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이 상태가 이제 소비자 물가로까지 전가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이 이상 올라주면 기업들로서는 투자할 만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물가가 생산자 물가고 자기가 물건을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파는 게 소비자 물가인데 지금은 생산자 물가는 올라가 있고 소비자 물가는 아직 거기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하면 비용은 늘어났고 매출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차피 생산자 물가 올라간 상황이면 다시 이게 내려올 때까지를 기다리거나 안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 이 기업의 부담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만큼 올라가 주거나 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가 올라갔다고 기업이 뭐 좋은 것 좋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결국은 기업에 좋은 거 아니냐, 주가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처럼 생산 물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이익이 많이 생기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와 그런 인플레이션이 정말 글로벌적인 문제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드에서 파월 의장을 연임을 했고 또 브레이너드를 부의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제는 좀 매파 기조가 이제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FOMC 의사록에서도 좀 그런 게 시그널이 나왔고 일단 파월 의장의 연임이 오히려 이제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11월 초에 FMC 끝나고 나서도 파월 의장은 그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금리 인상을 그렇게 앞당길 이유 없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 중순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뭐 전년 대비해서 6.2% 상승이었어요. 그날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실 재무부 연준에도 그렇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3자 사이에 그렇게 뚜렷하게 물가에 대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뭐 물가에 대해서는 뭐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였는데 뭐 이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강경하게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으로서도 매파적인 이야기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후보가 아닌 파월 의장 재신임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분명히 연준 내부에서 그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분명히 이제 파월 현 의장이 훨씬 더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미국 정부나 중앙은행 정책의 전반이 이게 이제 긴축 쪽으로 좀 더 빠른 금리 인상, 테이퍼링 속도의 강화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참 신기하게도 지금 미국의 기술주는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네, 금리하고.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원래 기술주들이 떨어지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워낙 주가가 높다 보니까 이 높은 주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건 낮은 금리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장기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면 기술주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 장기 금리가 올라오니까 이제 기술주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재신임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채 금리도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와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도 끝까지 이제 악영향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미국에서는 2년짜리 금리가 연준이 언제쯤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네. 최근에 2년짜리 금리가 지금 0.6%까지 올라왔어요. 뭐 올해 중순까지도 이게 0.2%에 불과했거든요. 네. 근데 0.6% 금리는 예전에 2015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금리 인상이 1년 이내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뭐 웬만하면 3분기 이내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2023년 초 이런 게 아니고 2022년 뭐 가을 정도 이 더 정도까지 빨라지는 거군요. 네, 앞당긴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테이퍼링의 지금 속도로 보면 내년 여름 정도에 끝나거든요. 네. 그럼 여름에 끝내고 곧바로 이제 금리 바로. 인상에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채권 시장이 이제 생각을 좀 네.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건데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주는 이 단기 금리를 보는 게 아니고 장기 금리를 봐요. 10년짜리 금리를 보는 네. 것이죠. 그리고 30년짜리 금리는 미국에서는 이게 많이 올라가 버리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장기 금리가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좀 불황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 30년짜리 금리는 미국의 주택시장과 관련돼 있고 10년짜리 금리는 미국의 주식시장과 관련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2년짜리 금리 이런 거는 실물 경제와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근데 주가가 뭐 실물 경제하고만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것보다 오히려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죠. 그렇게 보면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의 조정폭을 크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10년짜리 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네. 이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 그러면 회사들의 투자들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또 주식 시장에 또 이제 악영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의 가속도가 어떻게 붙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더 선제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시사점 좀 어디에다 잡으셨나요? 이번에도 이제 뭐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도 완화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다라는 게 어제 이제 아직도 금리가 많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인상은 금리 정상화다. 정상화다.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 팬데믹이 극심할 때 낮춰놨던 금리를 그러니까 비상 상황일 때 했던 거죠. 그걸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금리. 그렇게 보면 이 바이러스 확산 이전, 팬데믹 이전의 금리가 1.25에서 1.75% 정도, 한 1.5%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까지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리는 거다. 뭐 경제가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상태보다 좀 나빠지더라도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1.5%까지는 두 번 정도는 더 올릴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뭐 어제도 이제 뭐 네. 기자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금융위원회나 뭐 기재부하고도 사전에 의견 조율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의 투자나 경제 전반이 이 둔화될 위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할 거는 기업들로서는 지금 이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예민한 건 아닙니다. 워낙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가계가 이제 그동안에 부채를 많이 빌려놔서 낮은 금리긴 하지만 이자 부담이 워낙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으로 해서 소비가 둔화되는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소비 둔화 움직임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경제에 본격적인 악영향이 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소비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겠습니다만 가계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둔화되는가 이걸 지켜보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데
뭐 제 판단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1.5%까지는 그렇지는 않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뭐 돈을 많이 빌리신 분들의 부담은 증가하는 건 분명합니다만 네. 그게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5% 정도 가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한 6%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또 12월에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계속 말씀해주신 이 매파적인 기조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FOMC에서 우리가 봐야 될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말이니까 이제 또 분기마다 연준이 물가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조정을 하거든요. 네. 분기마다 조정하는데 지난 9월 달에도 연준은 내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2% 정도로 안정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올해는 뭐 좀 올라가고 내년에는 안정될 거다 이렇게 전망해 내놨는데 이걸 이제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 물가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렸느냐. 이게 만약 물가 전망치를 3% 정도까지 높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겠구나. 테이퍼링도 굉장히 빨리 하겠구나. 이렇게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을 지난번에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요걸 더 강화시키는지 아니면 요걸 그대로 유지하는지 요걸 봐야 되겠죠. 근데 연준이 이제 뭐 물가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빨리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야기한 이제 뭐 월에 150억 달러에서 이 테이퍼링 속도를 더 높일지 여기에 대해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속도를 높여버리면 급격하게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이 내년 여름 정도에 시작되겠다 이런 식으로 네. 내후년 2023년 초가 아니고 2022년 여름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확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면은 금리 인상도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그럴 가능성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연준으로서도 이야기한 지 이제 불과 6주 만에 테이퍼링 시작하고 6주 만에 속도를 또 올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말을 대한 바꾸기 부담이 좀 있어요. 부담이 있군요. 예, 그래서 300억 달러까지 2배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어느 정도는 올리는 게 물가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테이퍼링이 강화될 것만은 좀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만 너무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이 강화되고 금리도 이제 조기에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2022년 가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은 내년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거죠. 네. 금리 인상을 뭐 빨리 한다를 떠나서 네. 금리 인상을 얼마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금리 인상을 얼마나 빨리 할 거냐. 네. 한 번 올려놓고 기다릴 거냐. 왜냐하면 2015년에 제로금리에서 금리 올릴 때 2015년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1년 동안 금리를 안 올렸어요. 물론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 번 올리고 두 번째 올릴 때 1년이 걸렸거든요. 네. 그때는 옐런 의장이 이거는 이제 아주 완만한 여전히 완화적이고 아주 완만한 인상이다라고 했고 그걸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의 조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굉장히 빨리 뭐 매번 FMC 회의할 때마다 금리를 올려버리면 미국이 1년에 8번 하니까 1년에 2%포인트를 올릴 수 있거든요. 25bp 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금리를 올리겠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전처럼 한 번 올리고 두 번째 올리는 거는 또 상황 봐서 올리겠습니다. 물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한 두세 번 올리면 물가가 안정되겠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마음을 놓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 인상이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는 단계고 이걸 이제 시장이 소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에 초점 맞출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생각은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겠다. 2023년 초가 아니고 2022년 여름, 가을이나 여름 정도가 되겠다가 지금 현재 시장의 대체적인 의견이고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곧바로 하더라도 예전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리는 게 아니고 2015년, 16년 이럴 때처럼 옐렌 의장 때처럼 완만한 속도로 여전히 완화적인 정책을 쓰면서 금리를 서서히 올리는 쪽으로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내년 여름 가을에 봤을 때 이거 물가가 안 잡힌다. 네.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은 다 했고 연준이 물가를 잡을 길은 금리를 빨리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뭐 다른 거 빼고 나면 내년 여름 가을에 물가가 과연 잡혀 있느냐, 네. 아니면 그때도 안 잡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의 주식시장의 전망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속도로 정말 잘 봐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긴축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거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이 사실 물가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소비를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부양책은 계속 늘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풀고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거의 문제가 된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려워한 거는 반대의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연준도 네. 거기서 정책 판단에 잘못을 했는데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겠다 싶어서 돈을 마구 푸는 데 대해서 뭐 재무부랑 연준이랑 완전히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돈을 풀고 보니 이게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속도를 줄이려고 해 오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사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이는 부양책이 인프라 법안이 최근에 통과되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전에 합의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프라 법 빼고 나면 올해 여름부터 사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이상 추가적인,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긴 했지만 의회 가게 되면 스톱 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 선거,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죠. 의회 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얼마나 부양했는가도 보지만 물가도 본단 말입니다. 네. 물가를. 근데 지금은 물가가 이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높으면 내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다, 다수당을 뺏기게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부양책에서 뒤로 물러난 것이죠. 물러나면서 물가 안정부터 하자, 부양 그거 이제 내년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내년 선거 전에는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내놓지는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하면 뭐 민주당이 이 통과를 못 시키게 돼 있는데 그 한 명이 완전히 이탈해 버렸거든요. 경제 정책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책은 내년 선거 때까지는 없다고 봐야 추가적으로 될 것 나오지는 같습니다. 않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